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슬람 왕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할 텐데, 공간적 배경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슬람 왕조를 주로 봤는데, 오늘은 이제 공간을 인도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배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인도에서 발전한 이슬람 왕조, 무굴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학습에 앞서서 지도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에서는 지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인도는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제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삼각형이니까 이면인가? 뭐 어쨌든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반도라고 하잖아요. 인도는 반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아대륙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대륙이란 말은 그만큼 대륙에 버금갈 정도의 규모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쉽게 반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형도 되게 다양하고 그만큼 기후도 다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민족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할 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도 그나마 이게 좀 메인이다, 주류다 하는 역사만 좀 들여다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인도 역사는 더 많다라는 거죠. 그 정도 그냥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도 다시 볼게요. 일단 북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는 교류하기가 쉽지가 않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오른쪽에는요, 여기는 괜찮겠네요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정글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뭐 기술이 발달해서 상관없지만 과거에는 역시 이곳도 사람이 다니기는 쉽지 않았다. 뭐 참고로 여기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벵골입니다. 벵골하면 뭐가 떠올라요? 벵골 호랑이. 네, 여기 지나다니다가 호랑이들한테 물어 뜯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들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인도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이쪽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물론 산맥이 있지만 히말라야 산맥에 비하면은 뭐 이 정도야 넘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인도 역사를 보시다 보면은 항상 이쪽에서 이민족들이 침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인도 역사는 항상 여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과 여기서 오는 이민족들 간의 어떤 싸움, 그 다음에 어떤 융합,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배우셨던 게 아마 인도 문명일 겁니다.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인도 문명을 배우셨을 텐데, 이제 기원전 15세기가 되면은 역시 이민족이 온다라는 거죠. 아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섞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겐지스강까지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과 이렇게 이주해온 이주민 간의 다툼이 벌어질 거고요. 거기서 이 아리아인들은 기존의 원주민들을 이제 계급적으로 나누면서 자기들이 그 상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브라만부터 수드라까지 이르는 이른바 카스트 제도가 이때부터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브라만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브라만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6세기가 되면요, 기억나시죠? 이 브라만교가 너무 이제 사람들을 차별하다 보니까 야, 차별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브라만교에 반발하는 종교들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불교죠. 그래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중생을 구제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해탈을 강조하고 그런 차별을 없애고 하는 이제 불교가 기원전 6세기에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4세기가 되면은 좀 익숙한 지도인가요? 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등장을 하죠.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 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점령을 하면서 그리고 어디까지 와요? 이 인더스강 유역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코끼리 부대하고도 싸우고 하는 그런 일화가 이 알렉산드로스를 작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들었을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전투를 벌이다가 알렉산드로스가 야, 그만하자 이러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그런 방문 하나만으로 이 인도가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가서 그 혼란을
마무리한 사람이 바로 찬드라굽타라는 인물이고 그때 세워진 나라가 바로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소카 왕이라는 왕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또 없어지고 나서는 또 분열의 시간을 겪다가 약 45년쯤에 이번에는 쿠시안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는 여러분들이 카니슈카 왕이라는 인물을 함께 공부하셨을 거예요. 참고로 이 마우리아 왕조와 쿠시안 왕조는 둘 다 불교 국가였고 이때가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20년이 되면은 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데 바로 굽타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 굽타 왕조는 기존의 마우리아 왕조나 쿠시안 왕조와는 달리 불교가 좀 자기들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브라만교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힌두교라는 것을 성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뭐 소를 신성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어떤 수행을 하면서 뭐 요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성립을 하고 지금도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하면은 바로 힌두교가 됩니다. 인도의 민족 종교죠. 그래서 이 힌두교가 이때 성립을 하게 된다. 자, 그러나 이제 굽타 왕조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또 한동안 인도는 혼란을 겪습니다. 뭐 여기저기 여러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8세기경이 되면은 자, 또다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배울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또 여기를 건너가지고 이곳에 곳곳에 또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13세기가 되면은 아예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델리라는 곳에 국가를 세웠다 그래서 델리 술탄 왕조라 그래요. 술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슬람의 지도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델리에 세운 이슬람의 왕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델리 술탄 왕조는 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나라는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룰 나라는 바로 이 델리 술탄 왕조 다음에 16세기에 등장하는 무굴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을 텐데 이 무굴 제국을 세우게 되는 바부르는요. 자, 누구의 후손이다? 바로 티무르의 후손이 됩니다. 우리 막 자기가 몽골의 후예라고 사실상 이제 뭐 리플리 증후군을 겪고 있었던 이 티무르의 한 5대손 정도 되는 이 바부르인데요. 이 바부르가 인도 지역으로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인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당시 인도의 사람들이 모은 병사 수가 바부르가 끌고 온 병사보다 훨씬 많았어요. 거기다가 그 무서운 코끼리 부대를 끌고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씨, 무서워. 코끼리가 얼마나 무서운 그 병기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냥 밟기만 해도 사람들이 죽죠. 말보다 훨씬 강하고요. 그런데 이때 바부르가 뭘 들고 왔냐면 여기 보세요. 대포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다가 여기 그림에는 지금 잘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총도 들고 와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총 가지고 온다는 거 아시죠? 그게 1592년이니까 이 16세기에는 이미 좀 잘 나간다 싶은 나라들은 이렇게 총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코끼리의 약점이 뭡니까? 코끼리 약점 뭔지 알아요? 귀가 크잖아요. 귀가 커서 청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뭐 제가 어디서 본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거 보면은 막 먼 곳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비 내리는 소리를 코끼리가 듣고 아 저기 물이 있겠다 이러면서 간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귀가 좋다 보니까 이런 총이나 대포 소리가 나자 아우 귀 아파 이러면서 애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날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가장 자랑하는 이 코끼리 부대가 쓸모없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바부르가 인도 전역을 점령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지워지지가 않네. 어떻게 지우지? 그냥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아그라라는 지역에 무굴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무굴 어디서 냄새 나지 않아요? 얘네 몽골의 후예라고 우기는 애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몽골을 페르시아어로 바꾼 게 바로 무굴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티모르의 꿈을 이룬 거죠. 야 몽골이야 이러면서 결국에 자기들이 몽골의 후예로서 몽골을 부활시킨 겁니다. 대단하죠. 자, 아그라라는 식당도 있습니다. 이 아그라가 바로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것이죠. 왜 아그라인지 알겠죠 이제 아그라.
자, 그러다 이제 무굴 제국이 언제 발전하게 되냐면은 이 바부르의 손자였던 아크바르 황제 시대에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돼요. 사실 아크바르 아빠였던 후마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 무굴 제국이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이 후마윤이 막 다른 나라로 피신했다가 막 다시 뭐 나라를 되찾아서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여정을 거치는데 안타깝게도 그 후마윤은 도서관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 아들이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크바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크바르가 어떻게 이제 인도에서 영토를 넓혀 나갔냐 보시면은 어, 여, 과거에 그 몽골 스타일을 또다시 활용을 합니다.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몇 반에서는 수업을 하고 몇몇 반에서는 수업을 안 했는데 이 몽골이 수많은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겁을 줬다라는 거죠. 어떤 지역을 점령할 때 항복할래 아니면은 뭐 싸울래 해가지고 싸운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냥 그 민족을 없애버린 다음에 그 시체를 갖다가 탑을 쌓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골을 가지고 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마을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또는 그 소식을 듣고 아씨 그냥 항복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몽골의 후예를 자처했던 티무르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 역시 우리 몽골 스타일로 가자 해가지고 이런 방식을 활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도에서도 싸우기보다는 그래 그냥 일단 항복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크바르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되게 무시무시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관용 정책으로 더 알려진 사람입니다. 교과서 아래쪽에 이제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라시푸트족이 있었는데 이 라시푸트족이 항복을 하니까 이 아크바르는 그들한테 군대나 관직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비이슬람교도에게 거두었던 세금인 지즈야도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인한 차별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이 아크바르예요. 그뿐만 아니라 역시 교과서 자료에 나오는데 이 아크바르는 이슬람교 외에도 다른 종교들도 다 존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는 게 어떤 신이 나에게 부여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내가 걔네랑 말을 해봐도 서로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지로 얘를 무슬림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더라도 걔가 진짜 마음속에서 어떤 이슬람으로서의 그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닐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래 다 인정하고 토론을 하자. 그래서 실제 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뭐 자이나교 여기에 보시면은 서양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막 로마 카톨릭 신자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가지고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덕분에 지금 인도가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이슬람도 일부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힌두교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 신자였던 아크바르가 영화 주인공으로도 이렇게 많이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다 아크바르라는 이제 영화인데 여기서 아크바르가 상당히 멋있는 인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현지 힌두교도들한테도 아크바르는 훌륭한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정반대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아우랑제브라는 황제인데 아우랑제브는 일단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무굴 제국이 가장 땅이 넓었을 시기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그럼 이 사람이 무굴에서 제일 잘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 아우랑제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슬람이 여전히 최고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 탄압을 합니다. 급기야는 지즈야를 다시 걷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지역의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못 참는다.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우랑제브는 싸움은 겁나 잘했는데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맨날 이런 반란들을 진압하느라 아주 막 돈도 많이 쓰고 체력을 다 뺍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아우랑제부가 죽자마자 무굴 제국은 점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토로만 보면은 전성기 시절의 어떤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본인 이후에 바로 나라가 작살났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이제 훌륭한 지도자일까라는 의문은 좀 있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재 인도에서도 욕을 되게 많이 먹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슬림인데 힌두교를 막 탄압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인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유난히 더 비판받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아크바르와 아우랑제브를 살짝 대조하면서 공부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굴 제국의 경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무굴 제국은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교역을 많이 하면서 이슬람을 그쪽으로 이제 많이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시기에 이제 누군가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도가 익숙하실 텐데 바로 포르투갈이 인도로 직접 가는 길을 뚫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자, 어디든 다 가시는 바로 바스코 다가마를 인도에 결국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에 도착하면서 특히 인도의 향신료, 그다음에 뭐 면직물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대히트를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까지 인도에 우리가 가서 뭔가 한탕 하자라는 생각으로 모여들게 되고 결국 인도는 초반에는 교역에서 면직물을 많이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나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영국이 이때 여기에다가 회사를 하나 차리죠. 동인도 회사라고. 그래서 그 회사가 인도의 경제를 야금야금 빨아먹기 시작하면서 결국 무굴 제국이 쇠퇴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무굴 제국의 문화를 볼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무굴 제국의 문화 한마디로 뭐냐면은 네, 인도와 이슬람의 퓨전입니다. 기존의 인도 문화에다가 새롭게 유입된 이슬람 문화가 합쳐진 일명 인도 이슬람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도 이슬람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종교입니다. 기존에 이제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결합을 한 종교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시크교라는 종교입니다. 이게 무섭게 근데 왜 칼 들고 있지? 이 시크교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나나크라는 인물이에요. 이 나나크는 이슬람교와 힌두교에서 좀 나쁜 거는 빼고 좋은 것만 이제 취해가지고 이 시크교를 만들게 되는데 실제 이제 이 시크교는 다른 종교에게 되게 관대하면서 카스트 제도를 배격하고 상당히 이제 종교로서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시크교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유명한 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이 암리차르에 있는 황금사원입니다. 요게 이제 생긴 것도 멋있는데 이 시크교의 교리에 따라 이 황금사원은 여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밥도 공짜로 주고요. 잠도 공짜로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여기에 머물다 가려고 줄을 상당히 많이 선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인도의 암리차르 가시게 되면은 들릴만 하겠죠. 그 다음 또 시크교의 특징하면은 제가 저번에 설명한 반도 있고 설명하지 않은 반도 있는데 우리 터번. 시크교는 터번을 쓰는 게 거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뭐 군인이든 경찰이든 항상 이 터번을 착용하는 게 시크교의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터번을 쓴 사람들이 전부 다 시크교는 아닙니다. 시크교는 터번을 쓴다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굴 제국 문화하면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언어인데, 자, 요거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지금 힌두어입니다. 요거는 페르시아어예요. 요거는 아랍어입니다. 요 세 가지 언어에서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우르드어가 이 무굴 제국에서 썼던 언어예요. 보시면은 사실은 얼핏 봐서는 차이가 안 느껴지죠. 근데 이제 정작 당사자들은 이거를 만약에 외국인이 구별을 못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 한글을 보고 일본의 이제 히라가나나 중국의 한자하고 구분 못하면은 우리 기분 나쁜 것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현재 이제 우르드어는 파키스탄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요런 문자가 있고요.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굴 제국 하면 사실 제일 유명한 건 요거죠. 우리 처음에도 나왔던 타지마할이라는 건축물입니다. 좌우 대칭이 정말 깔끔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정말 아름답게 나오는데 진짜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죠. 자, 건축물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꾸라는 구절이 쫙 써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 뾰족한 아치 요거는 역시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여기 뾰족한 아치. 자꾸 글씨가 써지네. 넘겨. 야, 피 넘겨. 이게 좀 이상해. 어떻게 넘겨야 돼? 이럴 땐. 됐다. 자, 이 연꽃 문양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격자무늬 창. 자, 이 왼쪽에 있는 꾸란 구조가 뾰족한 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고요. 연꽃 문양과 격자무늬 창. 요거는 이제 인도의 힌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타지마할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당시 이제 이 무굴 제국의 황제가 샤자한이었는데 이 샤자한이 뭄타즈 마할이라는 여성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둘은 사실은 결혼하기 힘든 그런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이 샤자한이 뭄타즈 마할을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많이 사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뭄타즈 마할이 결국 자식을 낳는 과정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이가 그때 아마 30대였을 거예요.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 근데 이게 또 그럴 만도 했던 게 당시 뭄타즈 마할이 낳았던 아이가 14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19년 동안 임신을 14번을 한 겁니다. 거의 혹사 수준이죠. 너무 많이 사랑했나 봐. 사실 그 전에 이제 그만했어야 되는데, 그죠? 하지만 어쨌든 샤자는 충격이었겠죠. 그래도 13명이나 나왔는데, 이번에도 뭐 별일 없겠지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샤자한이 뒤늦게,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마음 아파하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타지마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 타지마할 관련해서 또 우리가 아까 배웠던 황제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샤자한과 뭄타즈 마할의 자식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 아우랑제부입니다. 이 아우랑제부는요, 이 아빠가 타지마할을 짓는답시고 돈을 막 쓰니까 이거 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만드는데. 아우랑제부가 아니 아빠 그거 짓는다고 지금 나라를 말아드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 아우랑제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본인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폐륜이죠, 폐륜. 심지어 이제 아빠하고 누나를 같이 감옥에 가두는데 밥도 제대로 안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막 편지로 야 아들아 이거 음식이 너무 다 짜고 여기 난방도 안 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 무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샤자는 감옥에서 8년 동안 살아가다가 죽고 이 타지마할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아우랑제부가 이렇게 폐륜을 저지른 황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우랑제부 아들들도 다 폐륜합니다. 그래서 아우랑제부의 셋째 아들이었나가 아빠한테 총 3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마다 아우랑제부가 이제 감옥에 가두다가 얘가 막 싹싹싹 빌면 다시 뭐 내보내주고 막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나중에 아우랑제부가 죽고 나서 세운 황제를, 그러니까 자기의 아마 형제겠죠, 그 죽이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죽이고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유전에 이게 이 폐륜 유전이 다 있는 거예요. 네. 무서운 애들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타지마할에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다. 그냥 어디 가서 써먹으세요. 아우랑제부는 폐륜하다. 근데 아우랑제부가 또 폐륜아를 낳았다. 뭐 이런 거.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배우시게 될 거냐면은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무굴 제국이 이제 뒤로 갈수록 특히 아우랑제부가 죽은 이후에 엄청나게 분열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넓고 이제 지형도 다양한 곳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지도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영국이 야 이거 딱 내가 이제 인도 어떻게 하기 좋은 조건이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무굴 제국이 인도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는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굴 제국 사실은 인도가 우리한테는 좀 많이 생소한데 어려운 역사일 수 있지만
아크바루와 아우랑제부라는 황제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교과서 몇 번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질문할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